안녕하세요. 재즈로프트의 황덕호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의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이번 주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좀 얼마 전의 일인데요. 제 개인적인 일이었는데 어떤 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저랑 아주 잘 아는 가까운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즈로프트를 잘 보고 있는데 그분도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게 나는 블루스 기타랑 락 기타를 더 좋아해서 그런지 재즈에서 그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웨스 몽고메리 그 기타에 대해서는 별 매력을 잘 못 느끼겠다. 그래서 언제 재즈로프트에서 한번 웨스 몽고메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 매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좀 며칠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웨스 몽고메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즈 기타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살짝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오래전에 제가 레코드 가게 하고 있을 때도 한 손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재즈 악기들, 모든 악기들 다 좋아하는데 기타만 빼고 다 좋아한다. 왜냐하면 자기는 기타는 락 기타를 좋아하기 때문에 재즈 기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일면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기타 음악을 듣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락을 통해서 사실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락 기타를 통해서 일렉트릭 기타라는 걸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락을 듣던 어떤 그런 어떤 그 취향에서 다시 재즈로 재즈 기타에 대한 매력을 느낄 때는 사실 좀 뭔가 좀 생경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락 기타의 그 가장 바탕이 되는 블루스 기타에서 저는 그 가장 큰 공헌자를 저는 비비킹을 꼽고 있는데요. 이 블루스 기타의 그 연주 기법에서 보면 소위 밴딩, 그 다음에 뭐 비브라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현을 잡고 있는 손이 그 현을 이렇게 한음을 치고서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손끝으로 그 현을 이렇게 구부러뜨려서 밴딩이라 그러죠. 그래서 소리의 그 사운드를 변화시키죠. 그리고 또 한음을 치고서 왼손을 이렇게 떨어줌으로써 소리가 이렇게 그 진동이 일어나게 비브라토 주법 같은 걸 씁니다. 락에서 지금 다 쓰고 있는 락 기타리스트, 특히 블루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타리스트는 대부분 뭐 헤비메탈에 이르기까지 그런 주법을 다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아주 그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기타라는 일렉트릭 기타라고 하는 악기는 20세기 와서 가장 빠르게 진보한 악기고, 한 시대를 그 기타가 지배하고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땐 사실 이 재즈 기타, 특히 순수한 재즈 기타는 그 음악 자체의 위치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그 기타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굉장히 한 소수파의 지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재즈 기타는 사실 아까 그런 밴딩이나 비브라토를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재즈에서도 그런 사운드를 사용하게 된 거는 재즈가 이제 락하고 섞이게 된 60년대 이후에서나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요.
그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찰리 크리스찬을 시작으로 한 일렉트릭 기타,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 40년대 초에서 시작된 일렉트릭 기타의 사운드는 그런 그 사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죠. 또 특히나 이제 재즈 기타에서 이제 선호하고 있는 악기가 이제 깁슨 기타를 많이 쓰죠. 퓨전 시대가 오고 나서 팬더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 이전에 재즈 기타들은 거의 그 할로우 바디형의 그 깁슨 기타를 사용했습니다. 뭐 할로우 바디를 아시겠지만 그 기타의 이게 몸통, 울림통 자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솔리드 바디처럼 완전히 그냥 그 아무런 울림통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울림통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거를 전기 증폭 장치 앰프를 통해서 그 울림통의 소리를 더 크게 이제 확장시켜주는 그런 용도니까, 어떻게 보면 어쿠스틱 기타와 우리가 말하는 솔리드 바디의 그 팬더 기타의 중간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순수한 기타 소리를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즈 기타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아마 락 기타를 많이 듣는 분들이 들으시면 이거 어쿠스틱 기타야, 어쿠스틱 기타에다 마이크를 댔나,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거는 거의 뭐 재즈에서 예외가 없는데, 웨스 몽고메리와 같은 독특한 연주자 말고도 뭐 찰리 크리스찬 이후에 뭐 캐니버럴, 뭐 예를 들어서 짐 홀, 뭐 이런 뭐 조 패스 모두 다 그런 그 할로바디형의 기타들을 좀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요즘에 이제 조지 벤슨도 마찬가지겠죠. 웨스에게 절대적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그 중에서 웨스 몽고메리는 기타를 연주할 때 소위 그 엄지손가락으로 현을 뜯는 썸 피킹이라고 하죠. 그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그 피크를 사용하지 않는 그 주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소리의 사운드의 그 끝맺음이 이렇게 그 몽골몽골하고 둥근 느낌을 줍니다. 동시에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옥타브 테크닉이라고 해서 같은 음을 한 옥타브를 건너뛰어서 동시에 연주하는 아주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어냈죠. 뭐 잘 알려지다시피 웨스 몽고메리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면서 그 현을 쓰는 이유는 워낙 어린 시절에 이제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옆집하고의 그 간격이나 그 벽이 굉장히 좁았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렉트릭 기타를 가지고서 피크를 이렇게 치면 그 소리가 아주 강하게 나기 때문에 옆집 사람들이 항상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용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 데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치는 그 연습을 하다가 웨스만의 이런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웨스 몽고메리 사운드를 들어보면요, 일단 그 옥타브 주법에서 만들어내는 그 아주 그 두툼한 그 부드러운 사운드, 특히나 이 미디움 템포나 발라드를 연주할 때 아주 그 몽환적이고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달콤한 그 사운드가 나죠. 참 아름답습니다. 그 들으면 사실 그 블루스 기타의 그 싱글 노트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 어떻게 들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피아노로 연주할 때 이게 싱글 라인으로 이렇게 그 아르페지오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두 손을 사용해서 블록 코드로, 마치 무슨 에롤 가너나 레드 갈랜드가 피아노 연주하듯이 이런 느낌이 이 웨스 몽고메리에게 나죠. 특히나 뭐 그런 곡을 연주할 때 자신의 그 어떤 테크닉을 과시한다기보다는 그 음악이 갖고 있는 분위기를 아주 10분 살리려는 듯한 그 사람의 장점이 아주 보입니다. 아주
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죠.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형언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 참 민망하긴 한데, 이게 이제 말로 설명하기 참 힘든 음악의 매력이라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좀, 강한 기타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너무 매가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운드를 좋아하는 분들, 특히 또 재즈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웨스 몽고메리는 뭐 거의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이것을 통해서 재즈 기타의 기타 전체에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pat 메서니가 지적한 점인데, 마일스 데이비스의 하몬 뮤트 사운드의 트럼펫, 그리고 웨스 몽고메리의 바로 이 옥타브 테크닉에 의한 이 사운드, 이 두 가지야말로 재즈가 가장 다른 음악까지 깊은 영향력을 미친 가장 대표적인 사운드라고 본인이 생각한다고 팻 메스니가 누차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르간 사운드처럼 들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쭉 어제 진짜 그 밤늦게까지 제가 음반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 앨범에 꼭 웨스의 몽고메리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곡들이 담겨져 있는 두 곡 이상씩 담겨져 있는 앨범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앨범들이 꼭 웨스의 최고의 앨범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 곡들, 특히 이 곡들은 꼭 들어봐 달라. 이 전체 6장을 골랐으니까 12곡이 될 텐데, 이 곡을 한번 유튜브에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그 웨스 몽고메리의 매력 같은 거를 아마 직접적으로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관적인 제 선정이긴 합니다만 한번 얘기 들어보시면요. 요게 이제 웨스 몽고메리가 처음 그 리버사이드 레코드로 그 이전에는 퍼시픽에서 녹음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리버사이드 레코드에 와서 녹음을 남겼던 시절의 첫 음반이죠. 또 웨스 몽고메리 트리오인데 오르간 트리오 편성입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들으시는 분들마다 그 좀 의견은 다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웨스 몽고메리가 오르간 트리오에서 연주할 때 가장 소리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재즈 기타리스트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웨스는 이 트리오에서 자신의 정말 진가를 발휘하죠. 오르간을 배경으로 깔고 그 위에서 아주 그 동질의 기타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운드는 웨스만의 장기, 그리고 웨스가 만들어내는 사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 셀로니우스 몽크의 라운드 미드나잇, 이 앨범을, 이 곡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 한 곡으로 사실 웨스의 매력은 정말 뭐 첫 번째 곡인데 다 느끼실 수 있으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한 곡을 이 앨범에서 더 고른다면 업템포의 곡인데, 징글스라는 웨스의 곡이 있는데요. 굉장히 빠르면서도 그 웨스의 테크닉이 얼마나 출중한지 보여주는 곡입니다. 이 라운드 미드나잇, 뭐 재즈에서 수많은 버전들이 있죠. 근데 저는 웨스의 라운드 미드나잇은 결코 빠질 수 없다. 이렇게 그 자정 시간에 밤의 아름다움을 기악으로 이렇게 표현한 연주는 결코 없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 이게 1960년에 요 앨범이 59년도였고, 이듬해 녹음한 The Incredible Jazz Guitar of Wes Montgomery, 너무나도 유명한, 그야말로 재즈 기타를 말할 때, 재즈 전반을 얘기할 때도 결코 빠질 수 없는 명반이죠. 여기에도 뭐 수많은 곡들이 있는데 그 다 명연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4on 6라는 곡,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제목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무슨 뜻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사람들 사이에 구구하던데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박자에 셋 있다는 두 개가 여섯 음표가 들어간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박자에 여섯 416인데 이 곡 그리고 웨스트 코스트 블루스 이 곡은 세 박자의 월치곡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웨스의 정말 독특한 사운드가 돋보이는 아주 명연주고요. 요 참 제가 소개 안 했죠. 멜라인이라는 오르간 연주자가 아주 무명 시절 때부터 같이 하던 오르간 주자가 함께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드러머가 폴 파커라는 사람이었고요. 폴 파커의 드럼, 멜라인의 오르간. 여기에서는 토미 플래너건 기타, 퍼시 히스 베이스, 앨버트 히스의 드럼, 또 아주 훌륭한 리듬 섹션이 함께했던 판이었습니다. 이 앨범, 이 보스 기타 1963년 녹음인데 역시 오르간 트리오 연주입니다. 여기에 역시 오랫동안 함께한 멜라인 오르간에 지미 카비 드럼을 쳤고요. 이 오르간 트리오 편성인데 여기서 베사메 무초 여기서도 또 역시 월치로 리듬을 바꿨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진짜 여기에 프라이드 파이즈라는 곡이 또 있거든요. 이 곡에서도 이 웨스 몽고메리 기타 자신의 곡인데 너무 훌륭합니다. 역시 오르간 트리오에서 웨스의 곡이 정말 빛을 발한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음반이고 또 그런 판 중에 하나입니다. 웨스 몽고메리의 판 중에 가장 아마 아까 인크레더블 재즈 기타 오브 웨스 몽고메리만큼이나 많은 평을 받는 것이 바로 스모킹 앤 더 할프 노트 라이브 클럽 녹음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판이 정말 훌륭한 연주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음할 때 웨스의 기타 음색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잡아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녹음상의 아쉬움을 늘 들을 때마다 느낍니다. 너무 건조하게 녹음이 돼서 버브 레코드에서의 녹음인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에서 탈퇴한 이 윈튼 켈리, 폴 챔버스, 지미 카비 윈튼 켈리 트리오를 만들어서 웨스 몽고메리와 같이 그때 한참 활동했던 시기였죠. 여기에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노 블루스하고 유닛 세븐이라는 곡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연주도 결코 빼놓을 수 없죠. 그야말로 라이브 클럽에서 스튜디오에 제약이 없이 마구 자기의 즉흥성을 보여주는 웨스 몽고메리의 종횡무진하는 즉흥 연주가 정말 담긴 명연주입니다. 제가 아까 이 스모킹 했던 하프노트 음반이 연주는 참 좋은데 음질상에서 좀 녹음상에 불만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근거는 사실 요 앨범 때문입니다. 웨스 몽고메리의 Willow Before Me. 이 앨범은 이제 겉에서 보면 전혀 라이브 앨범 같이 보이지 않지만 실은 바로 이 하프노트 클럽에서 비슷한 시기에 계속 가졌던 일련의 라이브 중에 또 녹음한 것을 모아서 낸 음반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스모킹 했던 하프노트 때보다 훨씬 더 기타 소리가 아름답게 녹음이 됐습니다. 같은 라이브 앨범인데도 말이죠. 프로듀서가 좀 바뀐 게 하나의 이유라면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요 앨범을 오리지널 레코드는 크리드 테일러가 했었고, 요 앨범은 프레스티지 옛날에 있을 때는 에스먼드 에드워즈가 녹음을 했는데 앨범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기타 소리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뭐 또 역시 훌륭한 연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앨범을 더 좋아하는데 이 앨범에서 Impressions 콜트레인의 곡이죠. 이 곡과 에럴 가나의 미스티 두 곡이 웨스 몽고메리의 기타 연주로 담겨져 있는데 역시 아주 뛰어납니다. 아주 훌륭한 연주입니다. 콜트레인의 곡을 이렇게 기타로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은 웨스 몽고메리밖에 없다. 또 미스티에서 그 아름다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아주 그 아름답고 몽환적인 사운드를 웨스 몽고메리가 자신의 주법으로 미스티를 아주 완벽하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까 그 기타 옥타브 테크닉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이 에로가너 연주에 비유해서 말했는데 제가 이런 거를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이렇게 즉흥적이지만 이렇게 드렸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역시 미스티에서 아주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고요. 마지막 한 장이 이게 데킬라라는 음반인데 66년 역시 버브 레코드에서의 녹음입니다. 근데 이 앨범이 이렇게 뭐 뛰어난 음반으로 손꼽히지도 않고 곡에 따라서 막 좀 너무 편곡이 많이 가미된 그 웨스 몽고메리 이 만년에는 그 오케스트레이션에 의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너무나 분칠이 많이 된 앨범들이 나중에 많이 나왔죠. 특히나 A&M 레코드로 가서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 짙어졌는데 그때 웨스 몽고메리가 사실 음악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드릴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담긴 Bumping on Sunset 그리고 The Sum 엄지손가락이라는 곡이죠. 이 두 곡에서 들려주는 웨스 몽고메리 사운드의 그 매력은 뭐 정말 다른 기타리스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거죠. 여기서 그 썸을 연주할 때 보면 The Thumb을 연주할 때 보면 그 리듬 섹션에 베이스 드럼 퍼커션만 나오거든요. 이때 몽고메리가 피아노도 없고 건반도 없을 때 그 사운드가 너무 훌륭하고 좋습니다. 빈 공간을 채워주는 이 사운드가요. 그래서 들으면서 좋은 프로듀서가 있었으면 오케스트레이션 사운드 말고 아주 그냥 단촐한 기타 트리오 음반을 웨스 몽고메리가 녹음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빨리 일찍 세상을 떠난 웨스 몽고메리였습니다. 어쨌거나 이 곡들을 좀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몽고메리를 안 좋아하셨던 분들도 아마 몽고메리의 매력에 빠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재즈로프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